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5년의 마지막 날이어서 25년 정말 정치권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날인데 어떠세요? 한 해 정말 바쁘셨던 것 같죠? 다사다난이란 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로 풀면은 일도 많고 탈도 많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일도 많고 탈도 많다. 그리고 키워드를 생각한다면은 네. 승자 독식이란 말이 생각나요. 승자 독식. 역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네.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걸 다 하는구나 하는 승자 독식.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일단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이제 연말에 특히 뭐 다사다난이라고 해주셨는데 정치권에서는 각종 논란이랑 또 사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쿠팡에서 이제 사과문을 낸 것도 있었고,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사과도 있었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과도 있었는데,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의 문제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십시비비를 가린 뒤에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꼬투리 붙이니까 더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사과는 대부분이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강제된 사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인데, 문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앞으로 다가올 각종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과연 통과할 수 있느냐? 원내대표 자리 물러나는 걸로 끝날 거냐? 아니면 국회의원 자리까지 내려놓아야 될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 주신 게 그 전날 이제 제기됐던 의혹 중에서 강선우 의원과의 2022년 지방선거 때 이제 서울시당 공관위의 간사와 이제 위원회 대화였죠. 그 내용이 가장 결정타였다라고 많이 보던데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거 없어도 그 전에, 그 며칠 전에 이미 원내대표 물러나는 것은 대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억 원 수수 의혹이죠. 그렇죠. 그 의혹을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건 너무나 치명적이라서 아마 이거는 민주당 전체의 어떤 명예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1억 원 하면은 최근은 건진법사라는 분이 경북 도의원인가 하는 사람을 이게 추천할 때 1억 원 받은 경우가 있죠. 그때는 이 사람이 브로커로 받은 거예요. 그래도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은 공관위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 받았다는 지금 의혹인 거죠. 의혹인데요. 지금은 뭐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데 그건 질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채점위원이 돈 받은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고, 더구나 앞으로 지방선거에 공천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당에서 선제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그 수사를 기다리지 않고 결론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된 것 같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또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분은 빠져 있어서 당내에서 또 논란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민주당 내 조사에서 일단 잘 밝혀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먼저? 시간 끌면은 끌수록 손해거든요. 그럼 일단 바로 이어져서 원내대표 선거가 이어질 텐데, 당내에서는 또 다시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함께 명청 대리전이 펼쳐지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게 명청이란 말이 정권 초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가 좀 드물어요. 대통령이 레임덕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박근혜 대통령 재임 때 친박 비박 이야기가 그것도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너무 빨리 나온 점이 아주 특이한데, 다 아시다시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소통을 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상당한 너무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나름대로 균형을 맞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빠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또 지금 이해훈 영입 사태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게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는 그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당원들, 그 100만이 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모으느냐에 따라서 당의 그 힘의 관계도 바뀔 거고, 그 결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원들이 어떻게 뜻을 모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예, 예. 특히 이게 뭐 조금 이따 이야기한다고 그러지만 이해운 사태에 대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여론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일단 이해운 후보자 이야기로 넘어가기 네, 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지난 7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예, 나서 예, 한 달 예. 정도 지난 시점에 만나고 오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막중한 업무에도 낙천적인 사람이라는 예, 예.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한 7개월 됐는데 그리고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분은 하여튼 낙천적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그 대통령의 인상이 중요해요. 1980년대 미국이 잘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 배우 출신인 레이건 대통령이 네. 이 별명이 그분이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인데 위대한 소통자로서의 네. 모습을 보여가지고 결국은 그 힘으로 동구 공산권을 무너뜨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웃는 얼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그 자리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네. 의무보고 때 잘 그렇죠. 보셨겠지만 생중계를 했었죠. 예. 그것도 파격이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만났을 때 이분이 저한테 설득하듯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는 철저하게 실용주의로 간다. 그 예를 들면서 친하다고 해가지고 좋은 자리 안 준다. 친하다고 해가지고 좋은 자리 주면 고맙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사고 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제일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일 잘한 청와대로 돌아온 겁니다. 아,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연 거. 예, 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예. 이제 어제 뭐 이제 삼청동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깜짝 오찬을 하기도 하고 청와대 시대가 진짜 다시 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나요? 청와대로 돌아왔으면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네. 자꾸 이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이야기 자꾸 나오잖아요. 대통령실을 옮기면 그게 이제 수도 이전이 됩니다. 네. 천도가 되는데 그것 하면 안 되거든요. 우선 헌법으로도 불가능하고 헌법 개정사항이니까 그거 하다가는 국론이 분열돼 버려요. 네. 그리고 내륙으로 수도를 옮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왕 지사 이쪽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시는 못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로 다시 돌아왔으니 좋은데 얼마나 돈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수도, 한반도의 정통성의 중심인 수도 서울은 어떤 경우에도 옮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뭐 저는 제2집무실 만드는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그건 부속적인 거니까 수도를 이전한다는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청와대 시대를 연 김에 그렇게 선언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실용주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 지명 논란이 되니까 파란색만의 나라가 될 수 없진 않냐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 실용주의란 측면에서 그 인사를 해석하는 부분들도 많던데요.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한 이야기가 대통령이란 이 한자풀이를 하면은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 라는 뜻이고 대통령 되면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면도 있겠지만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이야기를 줄곧 해왔는데요. 네. 그런데 이 이해운 사태에서는 이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입니다. 이해운 전 의원이 이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모셔올 정도의 능력자냐 하는 겁니다. 경제 부분에서.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실적이 없잖아요. 그분이 경제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그래서 예. 보수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예. 그러니까 그 인물이 좋다면은, 네. 인물이 좋다면은, 역시 좋은 사람을 당파 초월해가지고 데리고 간다 해가지고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 인물이 못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제 뭐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나갔는데 이제 대통령이 국민에게 또 검증을 받아야 한다.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하라고 한 발언한 다음 날 이제 사과를 했어요. 두 번째 출근길에. 그리고 뭐 5번이 등장하고 이제 당파성에 매몰돼서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과는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연초에는 이재명 내란이라고 그러고
어제는 윤석열 내란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계엄 사태를 판단 못했다고 그러는데, 네. 아니 텔레비전으로 다 중계된 친위 쿠데타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못하면은 앞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한국 경제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조금 전에도 그 강성 지지층,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했는데, 어제 정도의 사과로 뭔가 여권 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좀 잠재워지긴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오히려 화를 돋군 것 아닐까요? 화를 돋궜다라고 예, 보시고, 예. 좀 청문회에서 실제로 조금 통과되기 힘든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벌써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고, 뭐 과하게 해서 더 예측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낙마 철회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죠?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뭐 의혹, 비리 이런 게 나오면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또 이재명 대통령 또한 상당히 좀 모험을 한 것 아닙니까? 많은 것을 걸었거든요. 네. 다만 이틀 전에는 국민 검증도 필요하다고 하는 걸로 봐서 약간 발을 빼는 것 같고 여유를 남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민주당의 여론을 만들어내는 이 당원들, 네. 신성 당원들의 여론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청문회에서 어떻게 또 진행하느냐, 또. 근데 민주당이 역시 공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네. 일종의 복수 차원에서 어느 정도 폭로를 하느냐는 건데, 정보는 아마 국민의힘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야권에서도 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뭘 얻냐, 왜 떠나는지 이유를 살펴야 하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제 제명 의결에 든 것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의원의 지적이 아주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빼앗기고, 저는 뭐 이해원 씨를 인재로 보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을 빼앗기고 있잖아요. 뭐 빈집털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빈집털이를 당하는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죠. 예. 장동혁 대표는 이제 뭐 이해운 후보자를 향한 뭐 규탄도 규탄인데 당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래서 당성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게, 네.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당성은 극우입니다. 극우 당성이에요. 그 안에는 부정선거 음모론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이 이호선 교수인데, 그렇죠. 이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에게 그런 칼자루를 쥐어주면은 앞으로 지방선거 공천할 때 평소에 부정선거 주장했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공천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당성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저는 장동혁 체제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갖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장 대표가 일단 1월 중에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6년을 앞두고 대표님이 장 대표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극우 노선에서 탈피해야죠. 극우라면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이쪽으로부터 탈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이걸 두 개 지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과 네. 불법 계엄 옹호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컷오프 대상이다. 이 정도 해야죠.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그렇죠. 한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행동으로 한다라는 보여줘야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 이호선 위원장 얘기도 하셨는데, 어제 오후에 이제 뭐 오전에는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에 이어서 오후에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조사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보셨지요? 네.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이게 왜 이 시점에 와서 문제가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당원 게시판은 실명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익명 게시판이죠. 그건 아마 법 위반 될 거예요. 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호선이란 분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인데, 그렇다면 이게 징계 대상입니다.
왜 징계 대상이냐? 네. 국힘당의 공식적인 의견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투표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전투표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평당원으로도 자격이 없는데 칼자루를 진 당무감사위원으로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와 제일 잘 싸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흠집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네. 발표한 거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댓글 내용이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댓글 중에 무슨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는 뭡니까? 윤석열 부부를 공격했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윤석열 부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사람은 지금 반역 혐의로 또 한 사람은 부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그 당시에 오히려 비호하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비호한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되는데 그 사람을 비판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징계 운운한다면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장동혁 체제가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누구를 돕는 거냐? 국민의힘을 돕는 거냐가 아니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코로나로 몰릴 때마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황교안이다 그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가지고 함께 뭉쳐서 싸우자 그러고 이번엔 또 잘 싸우는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내부 총질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정부 도움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발표 이후에 또 더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감사위원장이 블로그에 올린 이제 글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동명이인,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작성한 적이 없는 그 내용들도 포함이 됐다라는 주장을 또 친한계에서 제기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하고 아니 지난주에 있어요. 제기한 게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가입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아니 나는 네, 글을 쓴 게 입장문을 없는데 올렸습니다. 내 명의로 네. 글 쓴 것처럼 이호선 씨가 올렸으니까 민형사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좀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나쁜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나쁜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제일 잘 싸우는 사람과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크게 지금 장동혁 체제가 이권으로 해가지고 상처를 입을 거라고 봅니다. 양측이 많이 대립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도 많이 근데 가지신 사실 것 같아요. 대립이란 말도 안 맞는 게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건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지금 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그렇게 좀 세게 치고 나온 거예요. 왜 싸움을 겁니까? 지금 싸움할 때가 아니잖아요. 싸움하려면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과 싸워야지. 한때 장한석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연대 이름이 나온 적이 있었고 장동혁 대표가 엄청 빨리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제 선거가 다가오긴 할 텐데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내년 초에는? 가능성이 있으려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 극우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 뒤에 있는 세력이 극우 컬트 그룹 아닙니까? 제가 컬트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게 광신이거든요. 종교적인 집착이거든요. 그리고 극우는 보수가 아닙니다. 극우는 극좌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노선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세력과의 연대도 안 되는 거죠. 이준석 세력은 한동훈 세력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불법개헌, 부정선거 음모론에 가장 치열하게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이 철학이 다르니까 안 될 겁니다. 대표님의 그 의견을 듣다 보면 내년이 뭔가 치열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요. 오늘이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사자성어를 하나 꼽아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는 화이부동이란 말이 있어요. 저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화이
부동. 네. 다르지만은 화합한다는 뜻이거든요. 다르지만 예, 화합한다. 이 민주주의거든요. 우리 5천만 국민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면서 화합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 핵심은 두 가지의 합의를 해야 돼요. 첫째, 헌법을 지킨다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에 합의를 해야 돼요. 사실과 법에 동의하는 사람끼리는 화합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르지만은. 네. 근데 이걸 다 부인한 사람이 윤석열 세력 아닙니까? 헌법도 부숴버리고 부정선거 없었는데 부정선거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남긴 이 악의 유산을 말끔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이부동을 화이부동, 네. 화이부동.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감사합니다. 네.